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는 그다지 인상 깊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많죠. 야당도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고요. 여당도 후보자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박종철 군의 형이 어제 청문회에서 행한 증언은 인상 깊습니다. 박종철 군의 형은 청문회를 보니까 박 후보자는 어쩔 수 없었다, 최선을 다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나 당시 그 엄혹한 시기에도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교도관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는 감옥에서 나온 쪽지를 김승훈 신부에게 전달하는 교도관이 있었고, 박종철 군의 사인을 고문사가 아닌 쇼크사로 조작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던 부검의도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의 서슬이 벌했던 엄혹한 시절에 정말 평범하다고 볼 수 있는 이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거짓을 거부했었기에 바로 오늘의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당시 나름 잘 나가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의 면피성 발언이 그닥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라 생각합니다. 청문회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리와 진실에 대한 역사의 판단은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침은 쌀쌀하고 낮에는 좀 더운 것 같고. 맞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예. 모두 감기 걸리신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조끼까지 입고 나오셨네. 어우, 아침에 예. 춥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카피였던 거예요? 네, 아까 이 교수님 오프닝 멘트 울컥한데요. 저도 이제 고 박종철 군의 또래 세대로 예. 같은 학번이었어요. 그 시절에 대학에 87년을 또 경험을 예. 했고, 오늘 카피가 B2B인데요. 이걸 경제 경영 용어입니다. 원래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 간 B2B, 거래. 예. 네. P2P 사이트도 있고 네, B2B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B2C라고도 하고 예. 소비자 대상은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B2B 하면은 back to the basic, 그래서 우리가 좀 기본으로 돌아가자. 예, 이런 이제 의미심장한 성찰적 용어로 쓰였는데, 갑자기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가 생각이 그렇죠. 나네요. 그건 예. 이제 코믹 SF입니다. 그런데 다른 영화가 있어요. Back to the Beginning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이 처음으로 돌아가자.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예. 또는 출발점을 잊지 마라. 그렇죠. 과거를 기억해라. 이런 말이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87년의 역사가 어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를 돌아봐야 할 일들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예. 과거가 아름답고 찬란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우리 과거가 어둡고 슬픈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어둡고 슬픈 일도 우리의 역사라는 사실을 그럼요.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또 부인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특히 일본이 좀 일본에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전해드린 뉴스 예. 그대로 일본은 어제 발간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그 전날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 실은 데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우리 정부는 이틀째 또다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쇼고로 일본 대사, 가나스키 겐지 일본 대사관 총괄 영사를 불러서 예.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는데, 일본 정부는 한국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오는 21일에는 야스쿠니 신사에서 봄철 예대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봄 제전이 있는 거죠. 예. 강요들의 참석 여부가 관건이고요. 이달 아베는 방미를 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 이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우리나라가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한 개최국이었고요. 또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조금은 긍정적 제지를 보냈는데 이거 다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아주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국가가 그렇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네. 유럽하고 비교해보면 유럽의 이 외교의 원칙은 뚜렷하거든요. 맞습니다. 프라이어리티가 그러니까 이 우선적인 원칙이 가장 위가 인권입니다. 근데 물론 외교라는 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토록 과거 역사 때문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국가하고 뭐 이렇게 최초의 상하원 합동 연설도 하고 글쎄 말입니다. 이거 참 어떻게 해석해 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예. 참 뭐 이 지금 미국과 일본이 신미월이다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 메르켈 총리 일본에서 쓴소리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는 한독 관계를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또 다른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완구 총리가요 어제 이 아베 총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네. 그 우리나라 국무총리로는 굉장히 신랄한 이제 비판을 일본을 향해서 내놨는데 예. 또 이완구 총리는 어제 묘한 본인의 거취에 대한 발언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냐, 또 불출마 선언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적정한 시기에 하겠다. 예.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의 결심은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왜 자꾸 대선 출마 선언처럼 들리죠? 다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아마 내년 총선엔 불출마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선에 대한 그렇죠. 그럴 야망을 것 같아요. 불태우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예. 관측들이 있습니다. 어제 4월 임시국회가 개회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말씀하셨던 그 이제 임명 동의안을 받은 지가 72일이 지나서야 박상욱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을 겪고 열렸는데 하루 종일 우여곡절이었고요. 아까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는 끝나진 않았습니다. 아, 그렇죠. 어제 자정넘어 예. 산회가 됐는데 산회가 됐죠. 야당 의원은 더 해야 된다. 맞습니다. 여당 의원은 다 했다. 할 만큼 했다. 이 얘기인데 예. 참 이게 그 흔한 비리 의혹 3종 세트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병역 문제, 시간이 탈세, 없어서 위장 나오지 처리. 않은 겁니까? 아니면 네. 없어서 안 나온 뭐 겁니까? 대체로 예. 다른 기존의 후보들에 비해서는 이 깨끗하게 비리가 사셨구나. 깨끗했다고 해요. 아유, 이 좋네요. 문제는 박종철 그거는. 고문치사 사건이 예. 이제 큰 화두였고 쟁점이었는데 야당도 좀 헛발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문 경찰 한 명 황모 전 경찰이 출두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허술하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야당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였는데 매우 검사들이 치밀하게 수사했다라고 발언을 해서 15분 만에 증인석에서 나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도 좀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라고 하는 허술함이 드러났고요. 여당은 또 여당대로 이제 면피성으로 이 안상수 창원시장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선배 검사 아니었습니까? 예. 사실은 경찰이 이것을 치밀하게 은폐하려고 하고 단독범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을 예. 자신들이 밝혀서 그래도 역사에 박종철 고문치사가 정권의 이제 아주 나쁜 탄압으로 드러나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좀 자화자찬성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현대사인데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여야의 시각 굉장히 엇갈렸다. 이런 측면만 남기고 별로 거둔 것은 없습니다. 이건 사실 이번 이념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죠. 혹독한 독재 정권 하에서 무고한 대학생이 고문을 받다 숨졌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서 이렇게 참 얘기들이 분분하다는 게 그렇죠. 저는 오히려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근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이 밝혀지는데 정말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 힘이 없고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 민주주의가 맞습니다.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련이 없다 이딸 떠나가지고 일단은 반성하는 자세부터 좀 보여야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뭐 박상욱 후보자 처음 시작은 송구스럽다라는 발언으로 시작했지만 어쨌든 뭐 본인은 잘못한 바 없다. 저 열심히 잘했다라고 하는 취지여서 씁쓸한데 어쨌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청문회가 끝났든 안 끝났든 인준 청문회잖아요. 그죠? 인준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야당이 만약에 동의하지 않아서 예.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장관의 경우에는 2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대법관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국무총리하고 이제 같은 지금 이제 레벨인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는 아직 오늘 이 시점 오리무중이고요. 더 지켜봐야 할 것 그 같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이 청문위원장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과 네. 인터뷰를 하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뉴스 어떤 게 네, 있습니까? 국회 뭐 청문회뿐이 아니라 지금 산적한 과제가 있는데요. 네.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막 네. 실랑이가 있었어요. 근데 어제 빅딜설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자원외교 국조 특위 사실 어제 7일이 마감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근데 연장이죠. 네, 바로 전날 문재인 대표가
나도 나갈 테니 MB도 나와라. 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 김무성 대표 바로 정치 공세다 일축하긴 했습니다만 이 어제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부대표가 만난 2+2 회동에서 연장을 합의했습니다. 5월 2일까지 예. 25일 연장이 됐고요. 그래도 청문회는 해야 되지 않느냐. 증인 채택은 여야가 아직도 지금 혼전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빅딜이 이루어진 게 뭐냐면요. 예. 바로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요거 실무기구가 발족됐다라고도 알려졌고 어제 개회와 동시에 특위와 함께 투트랙으로 간다라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가동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7인 실무기구를 9인으로 늘리기로 하고 어쨌든 재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어찌 보면 여야가 자원외교 국조 특위하고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발족하고 서로 어제 딜을 주고받은 그런 분위기고요. 예. 문제는 뭐냐면 또 하나 국회는 지금 개입해 있지 않습니다만 예. 노사정위원회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8인 연석회의가 있고 4인 대표회의가 있거든요. 4인 대표회의가 중요한데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자리를 박차고 떠났었죠. 5개 불가 조항에 대해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랬는데 이제 또 계속 정부 측과 기업계 측은 거의 다 왔다. 조금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어젯밤 9시에 속개가 됐어요. 김동만 위원장이 다시 들어왔는데 예. 1시간 만에 다시 결렬입니다. 지금 결렬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뉴스입니다. 모든 게 굴러가는 게 없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네요. 우리가 한참 얘기해 보니까 아, 요점은 굴러가는 게 하나도 없구나. 예. 자. 또 굴러가는 거는 있죠. 근데 뜨거운 거 딱 하나죠.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거. 새정치민주연합 상황을 보면 지난주에 동교동계가 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지원하지 않겠다, 중립이다 했던 것에서 일주일 만에 급선회해서 화요일마다 지금 이제 DJ 묘역 참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어제는 전폭 지지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게 정말인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DJ의 유지와도 같은 선당후사 이걸 앞세우기로 했다. 제가 듣기로는 네. 전폭은 아닌 것 같아요. 전폭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다수의 분위기는 냉담하다고 냉담하고 합니다. 이때 그냥 다 가만히 있었대요. 그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게 무슨 지지처럼 됐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닌 분위기라고 하는데 이제 전원이 되는 것은 이희호 여사가 도와줘야 한다. DJ 정신 선당 후사다. 이걸 이제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죠. 문재인 대표가 예뻐서는 아니지만 당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지원하겠다 했고 권노갑 고문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지도부 일부가 어쨌든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자, 인천 강화는 지금 여당이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또 미묘한 정황이 나오고 있어요. 문재인 대표가 자신은 강화의 사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다녀갔는데. 예, 호남의 사위, 강화의 사위, 영남의 사위. 요즘 사위론이 뜨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맞아요. 요새는 고부 간의 갈등보다도 이 사위와 처갓집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다거든요. 그리고 처갓집 가기 싫어하고. 저희 아이들도 그런데요. 외탁한다 그러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이북 사투리를 쓰지 않고 충청도 사투리를 씁니다. 이북 사투리 쓰면은 아이들이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김무성 대표는 아예 강화에 내려가서 1박 숙식을 하면서 지원 유세 행보를 이제 폈고요. 지금 4개 지역이 모두 다 각각의 이유로 박빙이다, 여우세다, 야우세다, 반전이 예상된다 또는 이제 무소속, 이 탈당파, 삼각구도 지금 점점 과열되고 있고요. 아마 4월이 4.29 재보선 때문에 모든 것들이 블랙홀로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동교동계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움직일지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관건이라고 보는데 특히 광주 지역 유념해서 봐야죠.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였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책임론이 다시 말해서 동교동계가 움직였는데 광주 민심을 못 움직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위험 부담 때문에 이게 사실 적극적으로 뛰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지금 뭐 야권 내에 성장론 나오고 있는데요. 정책 엑스포 국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론. 그거는 이제 400석 의원이 400명 정도로 늘어야 한다는 얘기 했다가 퍼포먼스였기 때문에 이게 스티커 붙이는 행사였거든요. 장난스럽게 말한 것이다 해명했는데 해명의 파장이 지금 더 큽니다. 야당 대표가 굉장히 장난꾸러기예요. 앙증맞네 갑자기. 그렇게 또 해석을 해 주시나요? 자, 오늘은 어떤 노래 들어보세요? 네, 오늘 저 Back to the Beginning, Back to the Basic 이런 얘기 드렸는데요.
이 4월 8일이요. 1970년에 와우 아파트가 붕괴한 날입니다. 와우 아파트 오랜만에. 네, 근데 지금 붕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맞습니다. 도심 지금 보니까 장안평역에서 또 학생 꺼졌어요. 하나가 저기 또 10대 남성 떨어졌잖아요. 학생 떨어졌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중상은 아니어서 다행인데요. 아유, 땅밑이 푹푹 꺼지는 세상에 어떻게 삽니까? 지금 관록과 경륜을 쌓은 내공 있는 가수지만 여전히 젊음을 잃지 않는 이문세 씨가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신곡 앨범이 음원 차트를 올킬하고 있다고 해요. 자, 오늘 이 제목을 좀 느끼시면서 네. 이 안전 중요하고요. 우리 암울한 그렇습니다. 사회 지도층, 정치권 좀 이 국민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범한 사람들의 정의보다는 더 나은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 봄바람 들으시죠. 봄바람이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이천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이천의 새로운 중심을 생각한다면, 이천의 더 큰 내일을 생각한다면 이천이 준비하고 한양이 짓는 젊은 도시를 만나십시오. 이천이 준비한 젊은 새도시, 이천 증포 새도시 한양 수자인. 문의 1899-6316. 주식회사 한양.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명품남녀의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명품남녀 참 오래도 써먹는다고요? 네, 한 30만 년 정도 더 해먹으려고요. 그런데 30만 년 전 구석기 시대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경기도 연천군에서 제23회 연천 구석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명품 자녀들에게는 놀이와 체험을 통한 역사 교육의 기회. 데이트 장소를 찾는 명품 남녀들에겐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명품 중에 명품 연천 구석기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4인 가족 바비큐 체험 티켓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전력을 다해 달려본 적 있는가? 겁 없이, 거침없이, 후회 없이. 견고한 바디는 기본, 숨막히는 파워, 강력한 가속력까지. Go Dynamic All New Tucson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청문회라고 불릴 정도로 여야 청문위원들 14시간의 청문회 동안 수사 당시 박 후보자의 역할 등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정을 기해서 자동 산회되면서 청문회 기한 연장을 놓고서 여야 간 협의가 오늘 있을 예정인데요. 과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종걸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자동 산회되는데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세요? 아쉽고 좀 답답합니다. 네. 어제 차수 변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12시간 지나면서 자동 산회됐습니다. 오늘이라도 원래 청문회는 한 3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좀 합의를 해서 못한 내용 그리고 가져오기로 한 수사 기록을 좀 보고 네.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져오기로 한 수사 기록이 근데 이게 6,000페이지 정도 된다 그러죠? 예, 지금 이제 1, 2차 수사, 이 3차 수사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이게 다 이제 은폐돼서 또 밝혀지고 또 은폐돼서 밝혀지고 이게 이제 양파껍 빌껍지듯이 이제 벗겨진 건데요. 그래서 3차까지 중앙수사본부가 하게 된까지 했는데 마지막 이제 3차 기록이 그리고 공판 기록이 지금 없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은 치안본부 안기부가 이제 주도했고 검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짜놓은 이제 그 은폐가 2명에서 이제 5명으로 늘어났고 그래도 그때까지도 아직까지는 윗선을 보호하는 형태까지 가 있었던 거를 이제 하나하나
깨지면서 시기별로 달라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기록도 그리고 공판 기록도 아니. 이 박상우 후보자를 평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돼서 그걸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이런 수사 기록을 준 적이 없다. 선례가 생기면 앞으로 모든 국정조사라든지 이 청문회 때 다 주게 되면 저희들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이유로 이걸 이제 거절하고 그냥 열람만 해라. 하루 전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의 힘들게 된 거죠. 근데 그거 받아도 그거 검토하는데 시간 굉장히 걸리실 텐데, 그죠? 예, 이거 뭐 밤을 새서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들하고 또 이걸 보조하고 보좌관들이 같이 달라붙으면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게 효과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종걸 의원께서도 사실 이 법률가 출신이시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 아마 일부 국민들은 아니 뭐 대법관 임명하는데 뭐 옛날에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얘기 자꾸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야당이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를 연결해서 평가하려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마 전 국민들이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도 이제 뭐 인권 변호사라고 해서 많이 쫓아다니고 접견도 했는데 보통 이제 체포되면은 한 3, 4일 정도는 이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또 이틀 정도는 접견을 거부하니까 접견 거부 신청에 대한 가처분을 해가지고 한 되게 닷새나 6, 7일 정도 돼서 이제 그 잡힌 분을 이제 보게 되면 홍제동 남영동인데 지금 이 박종철 군이 사망한 곳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미 5, 6일 동안 한 5년 이상 지난 사람처럼 완전히 눈이 붕 뜨고 아주 고문이라는 것이 일반화됐던 그 시기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호인에서 나왔던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은 우리 민주주의가 독재에 어떻게 훼손됐던가라는 것을 이제 보고 그것이 이제 변화됐던 그때 시절의 내용들을 조금씩 알 수 있겠는데요. 이때 물론 이 박상우 후보자가 그 말석 검사였다고 하지만 그 거대한 그러니까 권은희 승량 사건, 김근태 사건, 그다음에 이번에 87년에 그 박종철 군 사건의 이제 고문과 치사로 가게 되는 그 대표적인 고문 사건, 고문치사와 고문치상 사건에 그 대표적인 사건에 박상욱 후보자가 끄트머리라도 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정말 분명히 이건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과하고 정말 과거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는다면 저는 박상욱 후보자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관해서 철저히 부인하고 또 그 거대한 흐름이라는 거는 정말 검사 안상수 그때 당시에 검사 지금 새누리당의 대표도 했고 창원시장을 했던 분 이분이 지금과 그때를 기준으로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안 된다. 그때는 엄혹한 시절이었고 일개 검사가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암흑의 시대였다. 그 시대였는데 어떻게 똑같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려고 하느냐. 그 말이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 박상우 후보자의 경우도 사실 최소한도 안상수 시장과 같은 정도의 식으로 검사가 느꼈던 그래도 외압, 그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게 이미 신문에도 나고 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 수사했던 검사분이 그런 외압이라는 걸 전혀 느낀 적이 없다. 전혀 난 모른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정도의 그런 답답함을 느낀 대부분이 저도 사실 그렇게 느꼈는데 청문위원들이 특히 야당 청문위원들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종걸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시대적 특성이라는 걸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시대의 수사 검사가 아니라도 검사라는 어떤 사회의 지대적 위치가 있었으면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느껴야만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 않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박상욱 후보자는 흔히 나오는 무슨 탈세 문제 또 무슨 위장 전입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저희들이 밝혀내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이 박종철 사건이 너무 커서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나온 게 없고 그 정도로 개인적
깨끗하게 사신 분이나 여기나 이런 데서는 예.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차별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시기에 그 점에 관해서 인식이 없고 정말 대법관 앞으로 가는 대법관이 가지고 있는 용기와 국민 최종판의 인권 보루로서 대법관의 역할을 하기에는 이건 힘이 부적절하다.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거대한 외압을 받았으면 내가 외압에 의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안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분명한 뜻을 밝히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너무 알고 있는 인식과 그 판단에 대한 차이가 현재로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대법관으로서 검찰 출신의 한 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이 검찰은 아주 굉장히 열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 전체가 그거를 다 이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박상우 후보자라는 분은 검사 중에서는 굉장히 그런 데서 차별성이 있는 뭐 훌륭한 분,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사실은 그 검찰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앞으로 이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하고 국민 여론과 관련해서 봐야 될 그런 어떤 역사 인식 사이에 어찌 보면 박상우 후보자라는 분이 끼어 있는 정말 새우처럼 끼어 있는 좀 안 된 지위에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뭐 변호사 개업은 안 하겠다 그런 모양이에요. 맨 처음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다 뭐 이러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었는데 대법관 한 다음에 이제 변호사 개업에 관련한 문제예요. 그죠? 개업 안 하겠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변호사. 예, 대법관으로 오신 분들한테는 의원들이 다 그렇게 물어봤는데요. 예. 특히 이번에는 이제 변협 이제 대한변협에서 서약서를 예, 대한변협에서 워낙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로 개업한 분들이 이 상고 사건의 경우는 출석도 잘 안 하는 상태에서 거의 독점한다 이런 취지로 이분에게 이제 분명한 서약서를 좀 요구하고 있는데 예. 그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명확한 입장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또 직업 선택의 자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분명히 안 하겠다는 뜻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 서약서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또 명확하진 않고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그죠? 이 여야 간사 간의 기한 연장에 대해서 오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3일, 이미 벌써 대법관 공백이 50일, 오늘로 50일째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하루하루가 급합니다. 정말 이런 상태라면 더 진행할 수 없다면, 저희로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이제 안타까운 관계에 있고 그렇다면 이제 다수당인 여당이 국회의장에게 설득해서 또는 국회의장이 주도적으로 직권상정을 해서 표결로 가게 된다 이런 것은 초유의 일이고 사실 굉장히 부담이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문 절차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박종철 부인 사건과 우리 민주주의의 거대한 흐름 사이에 있었던 본인의 그 안타까운 판단과 지위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늘이라도 그 기록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열람 정말 뭐 지금까지 주지 못하겠다. 열람이라도 해라. 6,000페이지를 하루 만에 밤을 새서라도 몇 사람 같이 가서라도 하고 어떻게든지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근데 만일 그게 지금 여당이 거부하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인사청문이 제대로 종결이 되지 않고 이제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순조로운 본회 표결 절차로 이게 절차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약 처방으로서의 직권상정이라는 방법 외에는 이 후보자 박상우 후보자의 대법관 의결을 이제 본회에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직권상정 말씀하셨는데 정의와 국회의장이 인사 문제로 직권상정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던데요. 부담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등간에 인사청문 절차는 종결이 돼야지. 종결이 돼야지. 물론 경과보고서에 부적격이라는 기록과 적격이라는 기록을 서로 나눠서 여태까지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채택이 되지 않은 채로 가게 되면 큰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도. 예. 그렇죠.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당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뭐 이 대법관 공백 길게 된 것이 야당의 잘못이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고민이 길 텐데 그러면 제가 볼 땐 연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어제로 보더라도요. 예. 안상수 시장께서 그래도 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3일 동안 그 엄청난 사건을 그냥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3일에 그냥 처리해버립니다. 그 검증, 얼굴 없는 검증까지 해서. 예. 그렇게 하고 두 명의 경관이 이제 양심고백을 하면서 3명이 있다는 걸 알고도 80일이나 이 안상수 수석 검사는 계속 뭐 피어린 노력을 하면서 상부에다가 이 수사해야 된다고 요청했다고 하지만 80일이나 주임 검사나 또는 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박상우 후보자는 여주지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만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수사를 염두에 두고 준비도 했다고 하는 거니까 예. 거의 같은 팀이 있었다고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사건에 예.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뭐 선례를 이유로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효과 있는 청문회는 못하게 했다면 알겠습니다. 이로서는 야당 저희 입장에서도 저도 어떻게든지 좀 공정하게 진행하고 중립적으로 진행해서 이걸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힘들다.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지 예.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원내대표 후보에 지금 물망에 오르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친노가 주류인 상태에서 상당히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친노 비노 가릴 것 없죠. 이제는 지금 전당대회 때 대표가 선정이 됐고 지금 중심으로 해서 당의 총력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예.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내연에 있는 그런 이제 정치 계열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제가 여태까지 있었던 이제 관계는 이제 비서로서 당 대표를 도와서 당 대표의 부족한 점 또 보완할 점 이런 것들을 더 가일청 노력한다면 그 당의 전체 통합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동안 예, 제가 예. 일을 못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정과 혼을 다해서 해보고자 결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법관 인사청문회 조만간에 빨리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거 연말정산 이 연말이 지금 이거 누구 처음 듣는 사람이고 올 연말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지난해 하도 연말정산이 연말 지난 지 지금 벌써 얼마나 지났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정부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 네. 보완책도 이제 함께 제시됐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주장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었던 겁니까? 이 자료가 어제 엠버거가 걸려가지고 거의 저녁 늦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마 집중적으로 분석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작은 기획재정부가 아마 근로자 1,600만 명의 이 셀러리맨들 전수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각 기업들한테 데이터를 받아가지고요. 그 결과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1,300만 명 정도의 세금은 한 사람당 평균 3만 1,000원이 줄었다. 그리고 7천만 원 초과자는 109만 원 늘어났고 5,500만 원에서 7천만 원의 사이에서는 3,000원 늘어났다. 그러면은 7천만 원 이상에 이제 100만 원 평균 109만 원 늘어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5,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4,200억 정도를 덜 걷었고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구간은 29억 원 정도만 더 걷었고 7,000만 원 초과 구간에서는 무려 5,700억을 더 얻었다. 누진조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세간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금 폭탄은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어제 기획재정부 입장이었었고요. 그러면 왜 보완책 내놨냐 이랬더니 이제 방금 제가 말한 건 평균값이고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또 전수조사해봤더니 15%, 200만 명 정도는 그 재작년에 비해서 세금을 한 평균 8만 원씩 더 냈다. 이런 그러니까 15%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200만 명.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건데요. 근데 이 세금 폭탄 문제에서는 좀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1조 1,500억을 더 얻은 거거든요. 소득세에서. 그렇다면은 이것은 1조 원 이상이나 셀러리맨들한테 더 얻었으면 이거는 세금 폭탄 아니냐 이렇게 총액적으로 접근을 했더니 이 정부는 이제 고액 연봉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월급 인상률 때문에 이 정도가 더 거친 것이다라고 또 설명을 했네요. 아니 월급이 올랐기 때문에 고위연봉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한테 월급 올려주라고 지금 막 그러고 내수 때문에 말이에요. 근데 월급 오른 사람이 이 정도로 많으면은 그 내수가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 더 붙인 거죠. 고액 연봉자가 많아진 것. 그러니까 고액 연봉 구간에서는 연금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소급 적용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대책을 내놓은 것들이 이제 한 4가지 정도 뭐 자녀세액공제, 연금 저축세액공제, 근로자 소득개인, 표준세액공제를 했는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5,500만 명에서 그 혜택을 그러니까 세금을 토해냈던 분들을 완전히 다 세금 없이 만든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원래 그 약속 정부가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곧 제출을 하고요. 여야가 4월 임시국회 때 이거를 통과시킬 텐데 4.29가 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무조건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2014년 연말정산을 소급 적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대목에서 많은 이제 세법 전문가들도 야, 이렇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있는 거야? 이거 바꿨으면 내년치부터, 그러니까 올해치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데 2014년에 다시 이 제도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차액은 5월 말 이전에 통장으로 다시 쏜다. 이게 앞으로의 진행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근데요.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나라 경제 문제인데 요새 가계부채 문제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국가부채도 문제라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연말정산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좀 국가부채 의의가 좀 묻혔는데요. 이 가계부채는 1,100조 원 시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국가부채는 1,200조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결산 심의 결과 나왔는데요. 결산해 보니까 재무접수 부채가 1,211조 2천억, 1년간 93조 3천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1,100조, 국가부채 1,200조인데 그 이제 정부 입장은 이거는 이제 1,200조라는 것은 관계 국가부채고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 이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라든가 또 공기업 부채라든가 합친 거고 협의에 그 정말로 바로 내야 될 돈의 빚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국가부채는 협의의 국가채무를 보면은 530조 5천억이다. 그래서 이거를 OECD 평균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낮다. 왜냐면은 이거를 우리 GDP 대비 비율로 보면 한 35% 정도거든요. 근데 OECD 평균 거의 100%에 육박을 하니까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 양호하다라는 평가인데 뭐 또 이렇게 평가하는 건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 빚이라는 게 GDP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고 그렇죠. 또 우리나라의 빚은 지금 계속 확장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부양을 펼치고 있어서 또 어쨌든 좀 뭐 아니란 자세보다는 국가 부채에 대한 관리도 함께 총량적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죠.